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3시로 좀 당겨서 시작합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여론조사 전문가죠. 함께 그 전국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좀 격전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현재의 판세를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광역단체장 그리고 재보궐선거 지역은 평택을과 하남갑 그리고 부산 북갑 이 지역들 여론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요즘 여러 가지 방송 활동하고 그러느라고 또 지금 선거철이니까 여론조사 회사도 대목철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예. 벌지는 못하고 아, 그냥 예, 조금 쏠쏠하게 벌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일단 서울 출마자 지금 5명 출마했습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이상규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이렇게 5파전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정원호,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를 양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김 대표님 이거 서울의 현재 흐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서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양강 대결인데 보시면 의외로 그 두 자릿수 격차가 유지된다라는 결과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SBS가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네. 5월 1일부터 3일 조사한 네. 요 전화면접 무슨 전화면접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제 8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1,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4, 요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여기 보면 격차는 이제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좀 7% 보여줬습니다. 포인트 정도로 나왔네요. 예, 7.6%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정수로 표기했을 때의 격차는 7% 포인트인데, 네. 격차가 그런데 네. 이제 그 소수점까지 계산을 했더니 7.6이 나왔다라고 네. 하면 요런 조사는 이제 800명 조사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오차범위가. 그러면 이제 7을 넘으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건데요. 네.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보니까 이게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두 자릿수 격차는 아닌 거죠. 한 자릿수 격차로 이제 좁혀진 데다가 일단 좁혀졌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좁혀졌죠. 좁혀졌고 그리고 그게 오차범위 거의 이제 다을락말락 요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41 그리고 오세훈 34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 SBS 조사죠. SBS가 입소스에 의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소스 조사에서도 그 문항에서 재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설문 문항이.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 순서입니다. 라고 하고요. 네. 없다. 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묻는 그게 없다 이거죠. 것들이 보통은 이제 재질문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NBS 소속 4개사 그리고 또 입소스까지도 재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정원호 41, 국민의힘 34는 지금 마음속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임박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투표일에 가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결정하시는 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내가 지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응답하셨을 때에 이 정도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한다면 이런 결과에서 그런 경우에는 두 후보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1등 후보가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2등 후보가 많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선거마다 다르고 해서 무엇이라고 딱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게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 치면 글쎄요, 한 5 정도 올라간다 치면 46대 한 39다. 이렇게도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마다 그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질문을 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아직은 다 주저주저하지만 마음속 완전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응답하게 만들어서 모르는 응답을 완전히 막 쫙 최소화하면 없애는 거죠. 누르고 그러면 이건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마치 ARS 조사처럼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그때의 조사는 ARS 조사하고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ARS 조사는 지금 당장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바로 응답하신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 높은 거고 제 질문을 하면 마음속에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께도 어떻게든지 그 응답을 끌어냈더니 높은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죠. 다르긴 다르지만 그랬을 때는 두 사람의 격차가 유지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좁혀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는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줄어든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전체 흐름을 보면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ARS에서는 일부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와 같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연초 그리고 2월 달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거든요. 전화 면접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기 때문에 뭐 대단히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설 연휴 끝나고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의 어떤 그 중앙당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두 번을 이제 안 들어가고 나는 경선 과정에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중앙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라던가 행보, 메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이제 드러내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좀 복원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중도 소구력을 좀 강화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얘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좀 빠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중량감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지도자로서 당권은 아니어도 당권 주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흐름이 좀 형성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3월 가면서 약간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는 경선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끝나고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후보가 확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이제 경선으로 내부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면 그 내부 컨벤션 효과를 동력 삼아서 일부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하여튼 후보가 결정됐으니 그 소속 정당의 지도부도 지도부이지만 그 서울특별시의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게 좀 달라지죠. 후보를 중심으로 좀 결집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당 지도부를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곳곳에 가가지고 지원 유세도 하고 어떤 같이 있어서 빨간색 옷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를 바라보는 게 곳곳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후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나름 좁혀가는 것은 맞다. 다만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쫓아가느냐. 그렇죠. 이거를 많이 쫓아갔더니 오차범위 내까지 쫓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까지가 임계치냐. 아니면 더 쫓아갔더니 그러면 조사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크로스되는 맞아. 골든 크로스를 가져오는 듯한 그런 것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아직 그 적극 투표층에서의 그 양강 후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층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별로나 어떤 좀 특이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를 더 찍어준다라는 게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만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극 투표 의향층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에 있어서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할 말이 있는 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내란 프레임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프레임에서 확 불이 붙는 그런 네. 프레임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적극 투표 의향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다만 투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투표는 네, 그러면 네, 네. 투표율이 확 높아져서 60도 넘고 65도 넘고 막 70 가까이 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죠. 그러면은 서울,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이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 또 경기하고 다른 서울. 네네. 이쪽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인구 비율에서 또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나오면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예측이 상당 부분 또 그렇죠. 막 뒤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23년 강서 보궐선거. 네네.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네네. 그렇죠. 여당 후보가 보궐선거에 또 네, 나오고요. 김태우 후보. 예. 나왔는데 무려 17%포인트 이상 집니다. 네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긍정 잘하고 있다. 네네. 못하고 있다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전국 선거인 건 마냥 구청장 이 재보궐 선거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여론조사에서는 좀 안 좋아도 네. 이게 결집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0% 투표율이 안 되면 보수에게 유리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엔 그랬거든요. 네, 보궐선거가. 네, 아니 그런데 50%가 살짝 안 됐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17점 몇 퍼센트 포인트 격차로 이겨서 맞아요. 깜짝 놀랐던 뭐,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투표율에 의한 지금까지의 공식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50% 언저리로 낮은 투표율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면 그러면 예측상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엔 보수가 유리했다. 라는 뭔가 이것도 막 철칙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역대 선거 데이터를 보면은 집권 지금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권이 유리한 바탕 위에서 치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떤 뭐 또 다른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이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세금 이 문제가 부동산 문제. 5월달에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도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지금 이슈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수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긍정 평가가 대단히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1년 차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서부터는 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집도 내놓는 등 굉장히 그 뭐랄까 파격 행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따른 어떤 국정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는 이 효과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5월 달은 또 재미있게도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그렇죠. 세금 나오는 달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 나는 뭐 소득도 없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뭡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뭐 있다던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을 법한 그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또 연말정산이 어떻게 됐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든지 좋지는 않았는데 네. 특히나 민주당 정부 때 조금은 지금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고 또 그립감 있게 요 이슈를 뭐 국정 이슈를 가져가는지 네. 그렇게 못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세금 문제. 자, 서울 이제 경기도 한번 가볼까요? 경기도는 3파전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조응천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3파전 펼쳐지고 있는데 경기도의 흐름. 예, 경기도 뭐 최근 흐름을 하나를 보시면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존 C&I에 의뢰를 해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예, 한 802명 조사를 했는데 우선 가상번호 100% 조사를 한 거에서 뭐 추미애 50.8, 양양자 31.5, 조홍천 6.6 나왔습니다. 네. ARS 조사임을 감안했을 때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예, 예. 그리고 양양자 31.5에 사실 조홍천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폭발력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두 개를 합쳤을 때도 추미애 후보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양양자 후보와 조홍천 후보가 네.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은 2가 아니고 네. 2.5, 3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추미애 후보와 양강 대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는지를 한번 조금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일단 경기도는 서울이 보수화되면서 그 어떠한 뭐 서울에서 이제 청년층이 많이 나와서 경기 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경기도는 이 서해안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 민주당한테는 좋은 지역이다, 조금 텃밭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지방선거 때에도 예, 격전지를 경기도를 빼놨었나요?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었는데요. 네, 격전지에서. 네. 그런데 경기도는 김동연 예, 지사가 김동연 지사가 신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또 아주 미세한 새벽에 그냥 엎어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또 정부가 바뀌었고요. 네. 그 과정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 두 후보 양양자 조홍천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 몰이를 하지 않으면 네. 쉽지 않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흐름으로서는 어쨌든 추미애 후보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 변수가 있다면 양양자 후보, 조홍천 후보의 단일화 여부 정도 아니겠느냐. 자, 부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도 역시 3파전인데 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결국 이제 전재수, 박형준, 전재수의 양강구도인데 부산에서도 좀 이 판세 흐름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변화가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재수 후보가 탄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네. 박형준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과하면서 역시 서울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나름 그 센 목소리도 한번 뒷심발이를 내고, 좀 했죠. 예, 뒷심발이를 했죠. 그러면서 경선 통과한 그 힘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겠다. 좀 이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됐던 거는 같은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엎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알 수가 없고요. 전재수 후보가 아직은 약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어디이냐? KBS 부산이 의뢰를 해서요.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가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가 있었는데 2차 조사가 25, 26, 27일 4월입니다. 네. 조사를 해서 800명 조사를 한 무선 가상번호로 활용한 전화 면접 100%. 이 조사에서 10%포인트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예. 근데 한국리서치 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10%포인트 격차가 나서 42대 32 격차입니다. 네. 그러면 10%포인트 격차다. 물론 이제 없다 모르겠다를 다 합치면 24입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네. 이게 재분배됐을 때 뭐 전재수한테 가느냐 박형준한테 가느냐 이거는 알기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박형준 후보가 경선을 통과할 무렵에 네. 발생했던 그 내부 컨벤션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이니까요. 네. 아마 그게 컨벤션이 4월 17, 18 정도 있었을 텐데 4월 17, 18, 19 뭐 요때 10일 정도 지난 조사 결과니까요. 그렇죠. 10일 정도 지나서 봤더니 그러면 5.1을 넘어선 격차가 유지가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쪽은 워낙 5.1을 넘나들고 있어서 네네. 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전재수 후보를
완전히 압도하는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뒤져보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부산 쪽 유권자들 중에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 정도면 좀 상대적으로 부동층 공약을 여야 후보가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동층. 이 부동층인 분들은 그렇지만 제 느낌상은 네. 그렇지만 이 10%포인트라는 격차가 방금 말씀 그 부동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잡히지 않고 있을 때 음흠. 만약에 분배된다면 네. 이 격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보통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이신 분들이 보통 이와 같이 무선 전화를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그 대거 투표장에 나왔을 때는 역시 이제 격차가 줄어들더라라는 게 되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2024년 총선 때 일부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제 18석의 부산 의석이 한 9석이나 10석 정도는 이게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아하, 라는 예. 예측을 좀 했었죠. 네. 그게 전부 다 뭐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 한 석이 있었습니다. 한 석 네. 먹었습니다. 한국 민주당이. 빼고는 전부 다 국힘이 그렇죠. 승리하는 쪽으로. 그렇죠. 전재수 북구 간만 한 석, 그리고 나머지 17석들이 전부 다 국민의 힘으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층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제 팔짱 끼고 이제 보고 있다던가 네. 관망세로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보수세를 탈 것이냐 아니다 뭐 전재수를 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보수 성향이신 어떤 좀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으로도 안 잡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을 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언제입니까? 2024년인가요? 2025년, 4년? 그때에 금정구청장 보궐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 만약 민주당이 따라잡았다 내지는 이기는 결과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개표를 했더니 20%포인트가 넘게 민주당이 졌습니다. 네. 그때는 심지어 조국 그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고 나면 부산은 전재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나드는 격차로서 지금 선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동안의 그렇게 선거 봐야 결과를 봤을 때 막판에 보수 결집에 의해서 뒤집히는 결과들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 격차가 10%포인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전재수 후보로서는 그렇죠.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산의 그 보수세를 쉽게 볼 거는 아니다. 예. 그럼 현재 판세는 부산은 약간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부산은 대표적인 격전지일 수 있는 거죠. 격전지. 예. 격전지. 거기다 한동훈 이 하정우 수석, 박민식 이 부산 북갑의 3파전 이런 부분도 부산 시장 판세와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전재수 후보는 뭐 하정우 후보랑 같이 거의 패키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애매한 거는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정치 활동을 해왔고 어느 골목에 뭐 자갈돌이 몇 개인지 네네. 다 알 정도죠. 그렇죠. 누구네 집에 젓가락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력이 상당했던 네. 예, 이 밀착해서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전재수 후보는 그러면 정당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더라도 네. 인물은 전재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정우 후보에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한번 자문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그 부산 시장이고 여기는 뭡니까 북구갑의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코테일 이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아니면은 밑에서부터 오히려 여기에서 벌어지는 그 북구갑에서의 어떤 양상이 예. 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는 영향을 거냐? 주는 이런 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들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3강 체제에서 3자 필승론을 주장할 법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또 뭐 뒤에 뭐 부산 북갑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산 북갑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서
분명한 열세를 보이더라라는 결과는 또 없습니다. 아, 예. 이게 참 재미있죠. 예. 그러면 수치로는 한동훈 그리고 박민식 합치면 완전히 악도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또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과 또 박민식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약간 좀 선거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단일화를 누가 되건 간에 단일화 하더라도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치를 들이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나름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 초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이 정도로 방어하는 거는 또 재미있다라는 고스톱도 처음 하는 사람이 첫 판에서 땄잖아요. 이런 건지. 어쨌든 그만큼 기본 베이스가 지금 민주당 쪽이 단단하다. 뭐 이렇게 또 볼 측면도 있겠죠. 이따가 부산 북합 때 다시 한번 좀 더 보고요. 자, 이제 부산까지 살펴봤고 대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면서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죠.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를 또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대구에서 민주당 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이번 6.3 선거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현재 판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대구가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오차범위 원래는 처음에 추경호 후보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진숙 무소속으로 나온 애 만에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양자 가상 대결을 붙여도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추경호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 대해는 좀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뭐랄까 설화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 오빠 논란 이런 것도 사실 김부겸 후보가 좀 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거가 이제 큰 영향이 있을 거고요. 공소취소 특검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도 그럼 공소취소 특검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빠 해바 논란도 이것도 크죠. 왜냐하면 공소취소 논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재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빠 해바 논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럼 방어해 줄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영 내에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생활 속에서의 논쟁에서 적극성을 띨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로 따졌을 때 이런 이슈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차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문제죠, 사실 오빠의 논란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지금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리포커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내란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라고 해서 이제 납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고요. 중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특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프레임 전환이 발생됐을 때에 이러면은 이거 안 되지. 그럼 회초리를 들어서 뭐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아니 근데 여기에만 회초리를 때리나 여기도 회초리를 때려야 되네. 라는 균형 심리가 발동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선거가. 그래서 저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이 중량감이라든지 이제 행정 전문성에 대한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지지 선언을 또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흐름으로 개인기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는 뭐 혼자 드리블해서 골대까지 앞까지 가는 건가? 이 팀 플레이가 안 돼도 되는 건가? 라고 봤는데 그런데 다른 데에서 갑자기 이 뭐 보수 진영의 적극성을 아주 자극하는 네네. 프레임 전환의 시기가 온 건가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대구, 부산 이 영남권은 뭐 돌발 이슈에 따라서 뭐 일주일 전, 2, 3일 전이라도 사실 상당한 변화를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구, 김부겸, 추경호 후보 현재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경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 경남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도 상당히 지금 이 여야의 승패가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이 경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도 이게 참 애매하죠. 경상남도 여기가 사실은 대단한 격전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한참 그 좀 벌려서 격차를 좀 벌려서 앞서 나갈 때 경남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 조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경남의 김경수 후보가 약하냐, 따라잡혔느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뒤집힌 조사나 그렇게 뭐 막 접전으로 가는 조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경상남도도 그러면 안정권으로 민주당이 볼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시면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마다.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 김경수 후보에게 나쁘지 않다라고들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또 오차범위 내로 붙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외에서 있기 때문에 경남도 사실은 이거는 자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에 대거 없이 해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역이 이제 프리미엄이 있느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라면 이게 현역 프리미엄으로 가는지 아니면 현역 디스카운트로 봐야 되는지 요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그러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재질문을 안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결정자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경남이다. 미결정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말씀 주셨던 그 미결정자가 많은 즉 후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거나 이런 분들이 두툼하게 잡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조사 중에 하나 프레시안 경남이 이너텍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조사를 했는데요. 1,001명 조사를 했고 여기서는 유무선을 합쳤습니다. 무선이 80, 유선이 20 정도 섞인 유선 ARS. 요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남이 그 면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유선을 좀 섞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가성 대결에서 김경수 43.6, 박완수 48.7이 나오네요. 그건 오히려 박완수 후보가 더 나왔네요. 어쨌든 이 경남 쪽도 상당히 이제 격전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바탕이 있는 거죠. 역시 오차범위에서 팽팽하긴 하지만 ARS로 무선만으로 하지 않고 유선을 섞었을 때 박완수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그렇게 미세하게 나쁘지 않은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투표할 인물이 없다 2.6, 잘 모르겠다 3.5. 그러면 이게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조사 보통 한 20, 30%가 부동층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전화면접에서 달랐죠. 그러면은 김경수 후보가 우세한 결과도 나오고 박한수 후보가 또 많이 따라잡았다 이랬는데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 네. 유무선을 섞어서 8대 무선 8대 80%, 유선 20%로 섞었을 때는 이런 결과도 나오더라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재미있는 결과로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경남도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전, 격전지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울산 한번 가보죠. 울산의 이 단일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4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박맹우 후보 이렇게 4명이 돼 있는데 이 울산은 일단 이 김종훈 후보와 박맹우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구도 판세의 변화가 올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구도에 의한 결정력이 너무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지역이 이제 울산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평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 거기도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울산은 사실은 김상욱 후보하고 누굽니까? 김종훈 후보 네네. 예,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단일화는 하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죠? 예.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박맹우 후보와 김두겸 후보의 관계도 또 주목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조사는 이제 토마토 조사가 있는데요. 네네. 토마토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25일, 26일 4월 달입니다. 조사를 했을 때 3강 대결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42.6, 김두겸 32.5, 김종훈 16.9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4강 대결이 되면 5강이네요. 황명필 후보가 있었을 때 네. 그러면 김상욱 후보가 40.3, 김두겸 28.9, 김종훈 15.4, 박맹우 8.9, 황명필 1.0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진보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ARS 무선 100% 가상번호 네.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상욱 후보가 김두겸 후보를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김종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고 김종훈 후보가 완주했을 때에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승기를 잡고 갈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지금 김봉신 대표 쭉 그 말씀해 주셨지만 영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 대구 포함해서요. 경북은 이제 국민의힘 강세가 확실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격차를 어느 정도 좀 둬야 되느냐. 대구 쪽에서는 보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한 15% 정도는 앞서 있어야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그러면 경남이나 울산도 어쨌든 막판에 보수 결집을 감안한다면 조금 어느 정도 좀 격차를 두고 있어야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에 지금은 많이 따라붙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많이 따라붙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율 이슈가 마지막에 이제 예측을 한다면 네.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알기 어렵죠. 네. 그러면은 정말로 박빙이 되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다급한 마음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그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 게 긴장의 이완인지 너무 지금 낙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역시 PK, TK가 격전지화 됐다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격전지화 됐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네.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거 이런 게 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재보궐선거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을부터 한번 가볼까요? 평택을 5파전입니다. 여기 지금 당대표만 3명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그리고 자유와혁신에서 황교안 후보 이렇게 5명. 이 평택을 뭐 조국 후보의 당선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이 당대표급이 뭐 조국, 김재현, 또 황교안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또 관계 이런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되는 그런 지역인데 평택을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택을이야말로 진짜 큰 선거구가 아닌데 네. 굉장히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조명은 다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저렇게 따지면 김용남, 유이동, 조국의 3강 플러스 네네. 김재현, 황교안의 2중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2중인 김재현, 황교안 두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나오니까 네. 적지 않죠. 예. 상당합니다. 어쨌든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럼 그 10%를 나중에 임박해서 누군가에게로 던진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를 아예 결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 황교안 후보가 뭐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건 아니면 뭐 나는 사퇴할 테니까 유이동 후보를 난 지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유이동 쪽으로 확 쏠리면 유이동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김재현 후보가 조국 또는 김용남 후보한테 나는 단일화 하겠다라고 해서 뭐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김재현, 황교안 두 분이 한 10% 정도를 득표할 수 있다고 따져서 만약에 15%를 목표로 가가지고 달성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액을 이제 보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완주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도 굉장히 알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도 어렵고 재미있게 될 것이다. 네. 만약에 범여권이라고 해서 김용남, 조국, 김재현 세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팽팽해요. 누구로 해야 알 될지가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당장 조국은 완전히 뭐 전국적인 인물이고 대선 주자급이고요. 네. 김용남 이분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렇죠. 민주당 세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평택은 또 민주당이 약하지가 않은 곳이고요. 아니 김재현 후보라고 약하지 않죠. 진보당은 아주 지지세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게 똘똘 뭉쳐 있는 맞아요. 똘똘 뭉쳤죠. 강소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전국적인 어떤 힘을 좀 모은다던가 하는 그 운동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정당이 이건 진짜 어디 하나가 약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불꽃 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짜 평택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3강 김용남, 유이동, 조국이라는 저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는 같은데 누가 되리라고 당장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나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에 따라서 판세 자체가 출렁이니까 아마 새 후보 김용남, 유이동, 조국 새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관점에서 내가 당선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그럴만하다 하는 그런 좀 고개 끄덕이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김봉신 대표의 분석대로 이 평택을은 향후에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인지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그 나름의 표를 갖고 있는 김재현,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가게 될 경우는 정말 이 김용남, 유이동, 조국 세 후보의 표차가 정말 조국 후보 표차대로 세 표차로 당선하겠다고 조국 후보가 얘기했는데 정말로 근소한 표차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저 세 분은 다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용남, 유이동, 조국, 유이동, 김용남 이 세 분은 지금 사실은 세 표차 누가 세 표차로 이긴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론조사 하는 분들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이 평택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남갑 한번 살펴보죠. 하남갑. 여기는 이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이용 전 의원
맞붙었습니다. 이게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원래 강원지사 지내고 원주에서 국회의원하고 또 분당갑에서 출마했다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남, 갑,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죠. 여기에 이제 공천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지역 이용 전 의원. 지난 2024년 총선 때 이용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맞붙어서 추미애 후보가 뭐 1000여 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그런 지역이어서 과연 이광재 후보의 성적표가 어떨 것이냐 상당히 좀 주목되는 지역이 하남 갑입니다. 여기는 뭐 판세가 어떤 뭐 조사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그렇죠. 이 하남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여기가 텃밭이 아니고 오히려 험지에 가깝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네. 좋게 봐봤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전지다. 그럼 국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텃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지역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광재, 이광재 이 두 분이 나선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보셔야죠. 좀 보셔야죠. 그건 이제 전국적인 그 유명세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지도로 따지면 이광재 그렇죠. 후보가 더 낫다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와의 그 어떤 돈독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남갑은 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제 발전의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마 이광재 후보가 대통령 후광이라든지 여당 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때 먹힐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네. 또 뭐 이용 후보가 무슨 윤 어게인을 외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 윤 어게인 후보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지만 이번에 약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프레임에서 넓게 보면 그 프레임 즉 내란 프레임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이라는 그리고 또 수행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악재가 지금 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조사 하나 소개드리면은 이거는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또 했습니다. 예. 가상 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인데요. 이것도 무선 100%로 조사를 해서 한 800명 잡았습니다. 무선 조사. 네. 5월 1, 2일 조사. 이 조사에서 이광재 45.6, 이용 37.0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801명 조사라 저 5점을 살짝 넘어갔어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ARS에서 이 정도다라고 하면 좀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다. 그러면 이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고 지금 당장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투표장으로 가서 그런데 또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용 후보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따라갈 수 있을지. 네. 현재로서는 ARS 조사 결과가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북갑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3 재보궐 선거의 뭐 가장 핫플레이스 중 하나죠. 부산 북갑 한동훈 무소속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후보, 그래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거의 뭐 하루에도 기사가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수십 개씩 쏟아져요. 저기 르포 기사부터 시작 그 후보들 얘기 뭐 광역시장들 얘기 엄청 쏟아지는 곳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특히 이 당선 여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택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룡 중에 한 명이 그 둥지를 트고자 한다면 여기 또 한동훈 후보가 이제 보수 쪽에서의 잠룡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쪽에서 둥지를 트고 있는데 사실은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터줏대감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박이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두 분이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절대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지금 나와서 저렇게 3파전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가 또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3자 필승론을 세 분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서로? 3자 필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고스톱이라는 그 게임을 보게 네, 될 것 같으면 네, 처음 하는 사람이 어, 이상하게 이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하정우 후보가 지금 약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음,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가 네.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 많이 받겠죠. 받을 거예요. 뒤로 갈수록 많이 받겠죠. 네. 그거는 평택을도 마찬가지인데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돼야 돼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네. 지더라도 괜찮아. 민주당이 거기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괜찮아. 그래도 우린 단일화 안 해라고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단일화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그 한석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 전재수가 거기 자리를 이 현재 상태라면 당연히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게 보이는데 왜 안 하냐? 그렇죠. 어. 그러면 단일화하면 이길 건데 이거 왜 안 해? 그 한석 가져와야지. 이렇게 만약에 압박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한다. 또 박민식 후보가 결심을 한다.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네. 다만 진짜로 아니 이거는 못 먹어도 즉 민주당한테 의석을 주더라도 안 돼. 예, 원래 그러면? 거기 의석은 민주당 거였잖아. 예. 아이고 주더라도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이제 받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났을 때 1등, 2등, 3등이 있을 때 만약에 1등을 하정우, 2등, 3등을 보수 후보였다면 3등 후보가 많이 비난을 당하잖아요. 네, 예. 아니 네가 던지지 그랬어.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여기는 진짜 그 다음번 2028년 총선에서도 굉장한 맞붙는 그런 상황이 돼서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평택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후보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지역 아닙니까? 힘들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슈가 있느냐, 또 누가 실수를 하느냐, 어떤 정책을 가져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투표율은 어떠느냐에 따라서 부산 북구가 평택을 뭐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뭐 부산 마찬가지로 이런 데 전부 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그러니까요. 역시 가장 그 뜨거운 곳 부산 북갑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광역 그 단체장 격전지 또 주목도가 높은 곳 중심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재보궐에서는 평택, 을과 하남갑, 부산 북갑 세 곳의 현재 판세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뭐 많이 안 남은 듯 해도 또 많이 남은 거고 이게 실수가 나오면은 그 판세 자체가 또 출렁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